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뉴탐스러운 세계지리의 진짜고 미진웅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세계의 지역 구분 첫 번째 시간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3강 진행하기 전에요, 우리 지난 시간 2강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는요 지리정보의 수집 그리고 지리정보 체계라는 내용으로 우리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지리정보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간정보, 두 번째 속성정보, 그리고 세 번째 관계정보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리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지리정보 수집 방법은 바로 원격탐사였죠.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이 원격탐사에 가장 대표적인 지리정보 수집 방법인데요.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리정보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리정보 체계는 수치 지도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는 종합적인 분석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최단 경로 분석, 그리고 최적 입지 분석에 주로 이용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역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지역은 크게 동질지역과 기능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 점유지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동질지역과 기능지역은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동질지역은 중심지가 없고 계층이 없습니다. 반면 기능지역은 중심지가 있고요, 계층 구분이 뚜렷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지역은 두 지역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복습 다 하셨죠? 자, 오늘은 그 아래쪽에 있는 세 개의 지역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강 내용 진행하기 전에 끌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끌림이고요.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소개시켜드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끌림으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입니다. 자, 마다가스카르는요 인도양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나라이고요.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약 400km나 떨어져 있어 수십만 년 동안 고립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방사상 거북, 그리고 여우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희귀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설 어린 왕자에도 등장했던 바오밥 나무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신성시되는 나무이고요. 이렇게 높고 굵은 나무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자라는 경우는 마다가스카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마다가스카르에는요 이러한 특이한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그랑칭기라고 하는 멋진 지형도 있습니다. 뾰족한 바위로 인해서 발끝으로 걷는다는 뜻을 가진 그랑칭기를 보면 마치 동양화의 한 폭을 감상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세계에서는 볼 수 없고 오직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식물과 지형이라니 정말 설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쉽게 갈 수는 없는 곳이지만요, 언젠가는 꼭 한번 가고 싶은 곳, 바로 마다가스카르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도 꼭 기억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3강 세계 지역 구분 첫 번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다양한 지역 구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지역은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역을 나누느냐에 따라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속하기도 하고요, 또는 같은 지역에 속했던 두 개의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세계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대륙별로 세계를 나눠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문화권을 이용해서 세계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인당 연간 GDP를 이용해서 세계 여러 지역을 구분한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지역들은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요 주로 대륙을 기준으로 한 세계 지역 구분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강의 동안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건데요. 하천들이 어디 있는지, 또 그리고 유명한 산맥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대체 이 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앞으로 진행해 갈 다양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세계지리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하천들, 그리고 산맥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을 이용해서 세계 지역 구분 1, 2를 이용해서 다양한 나라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자료 다운받아서 3강과 4강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세계지리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세계지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같이 하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 나라들을 이해하는데 또는 이 나라들의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요,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요. 아, 이거 정말 모르면 세계지리 학습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은요, 여러분들 약간 뭐 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계 주요 하천 그리고 산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지도입니다. 자, 세계의 하천 그리고 산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계지리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선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선들이냐면요. 첫 번째, 세계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바로 적도라는 선입니다. 자, 이런 적도는요, 시험 문제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세계지도, 백지도에 적도를 직접 그릴 수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자, 아프리카의 한가운데에 있는 요 나라가요.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을 관통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를 역시 관통.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조그만 나라죠.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에콰도르 나라 이름 자체가 적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콰도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지나 에콰도르로 이어지는 이 선, 바로 적도입니다. 자, 두 번째 선은 바로 요 선인데요. 북회귀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나중에 태양의 회귀라는 내용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태양은 한 곳에만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적도 주변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때 태양이 북쪽까지 올라오는 그 지점을 연결한 선이 바로 북회귀선입니다. 자,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하나 위치하고 있죠. 어떤 사막인가요? 바로 사하라 사막이죠. 북회귀선은 사하라 사막을 관통하고요. 인도의 북부를 지나 여기 중국 남서쪽에 조그만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란 나라예요. 타이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를 지나 그리고 멕시코의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인도의 북부, 대만을 지나 멕시코를 관통하는 선, 바로 북회귀선이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북회귀선이 지나가는 지역들은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북회귀선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남해귀선이 있겠죠? 남해귀선 볼게요. 자, 남해귀선은요, 여기 우리 아까 끌림에서 살펴봤던 마다가스카르가 바로 요 나라인데요. 마다가스카르의 남쪽을 지나서 호주를 관통합니다. 관통하고 여기 칠레의 북부 지역까지 이어지는 선이 바로 남회귀선입니다. 북회귀선과 남회귀선이고요. 태양은 요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북쪽으로 돌아오고 남쪽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북회귀선, 남회귀선이라고 부릅니다.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도 북회귀선과 마찬가지로 건조기후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호주는요, 국토의 70%가 건조기후입니다. 땅덩어리 되게 큰데요. 막상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토의 정가운데는 거의 건조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해안가에 모여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적도 그리고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세계의 주요 하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주요 하천과 산맥은요, 선생님이 여기다 직접 한번 그려봤는데요. 제가 직접 그린 거라서 완전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쯤에 이 하천과 이 산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자료에는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자료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천 알아보죠. 첫 번째 하천은요, 요 하천입니다. 요 하천, 바로 알프스 산지에서 발원해서 독일을 지나 네덜란드 쪽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입니다. 라인강이라는 하천입니다. 자, 이 라인강은요, 연중 습윤한 기후를 지나기 때문에 강물의 양이 연중 일정합니다. 그래서 내륙 수운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라인강의 하구에 네덜란드 쪽에는요,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항구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로테르담은요, 세계적으로도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항구인데요. 바로 세계에서 몰려드는 물품들이 로테르담 항구에 한 후에 이 라인강을 이용해서 유럽 내부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강은요, 요 강이고요.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 누비면서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다뉴브 강입니다. 다 누비는 강. 다른 말로는 도나우강이라고 하고요. 유럽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역시 내륙 수운으로 이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이에요. 다뉴브 강. 자, 다음 세 번째 하천입니다. 자, 세 번째 하천은 요 하천이고요. 바로 서남아시아의 이라크라는 나라는 지나는 하천입니다. 물론 쿠웨이트를 지나가죠.
자, 이 강은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을 이뤘던 하천이었습니다. 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주변은요, 건조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강들은 주변 건조기후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강이고요. 이 강 때문에 국제적으로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강이기도 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자, 다음은 요 강입니다. 오. 아프리카 동쪽의 높은 고원으로부터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이고요. 나일강이라고 부르죠. 나일강은요, 세계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가장 긴 하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존강이 더 길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뭐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나일강이 가장 긴 강이지만 아마존강이 긴 강인가?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나일강은요, 사하라 사막을 관통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는 이러한 하천을 우리는 외래하천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이 사막 주변에는 나일강을 이용한 다양한 농업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일강 주변에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입니다. 자, 다음 하천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하천은 요 하천이고요. 아프리카 서쪽 지역을 흐르는 하천입니다. 나이저강이라는 하천이에요. 나이저강. 그래서 니제르와 나이지리아는 바로 나이저강의 이름을 본따서 국가명을 지었는데요. 이 두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의 서쪽을 지나는 강입니다. 세계 지리에 아주 자주 나오는 강은 아니에요. 그래도 위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하천은 요 하천입니다. 바로 중국의 티벳 고원에서 시작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지나서 인도양으로 흘러드는 강인데요. 이 강의 이름은 바로 인더스강입니다. 자, 인더스강은 과거에 인더스 문명의 중심을 이뤘던 하천이기도 하고요. 파키스탄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파키스탄도 건조기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는 인더스강 유역에서 굉장히 넓은 농업지대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농업지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하천이고요. 인더스 문명의 중심을 이뤘던 강이 바로 인더스강입니다. 자, 남부 아시아 왼쪽에는 인더스강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강이 인도에서 방글라데시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겐지스강은요,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성시되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바라나시라고 하는 힌두교의 중심지, 힌두교의 성지를 지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인도를 지나서 방글라데시를 지나 벵골만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겐지스강 하구에는요, 삼각주라고 하는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겐지스강 하구의 발달에 위치해 있는 요 방글라데시가 겐지스강 하구의 삼각주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평야가 발달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는 겐지스강을 이용해서 다양한 농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아시아로 가보죠. 자, 다음에 알아볼 하천은 요 하천입니다. 바로 황하라는 하천입니다. 자, 황하예요. 누런 강입니다. 왜 누런 강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토사물을 운반합니다. 그래서 강물을 딱 쳐다보면 뭐야, 강물 색깔이 왜 이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누런색을 띠고 있어요. 이러한 황하가 유입되는 요 바다가 바로 황해죠. 황하가 엄청나게 많은 토사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바다까지 노랗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 황하가 이렇게 많은 토사물을 운반하는 이유는요, 황하가 지나는 지역들이 건조기후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토사물을 운반하게 되고요. 황하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던 하천입니다. 자, 다음 황하 아래쪽에 있는 하천입니다. 바로 양쯔강이라는 하천이고요. 이 양쯔강은요, 긴 강이란 뜻의 장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나중에 학습하겠지만 중국은요, 서쪽은 고도가 굉장히 높고요. 동쪽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평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동쪽 지역의 넓은 농업지역이 발달하는데요. 양쯔강은 바로 중국 동부의 넓은 농업지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하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쯔강 하구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상하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구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동남아시아로 가볼게요. 자, 다음 하천은 티벳 고원에서 발원해서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를 흘러들어가는 바로 메콩강이라는 하천이에요. 자, 메콩강.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모두 지나가는데요. 이 나라들 모두 메콩강으로부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콩강을 둘러싸고 이 주변에 메콩강이 흐르는 하천들, 국가들에서 역시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콩강, 동남아시아 지역의 농업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천이에요. 자, 다음 하천은 호주에 발달한 하천입니다.
바로 요 하천이고요. 머리 달린 강이라고 부릅니다. 머리 달린 강. 자, 호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70%가 건조기후 지역에 나타나는데요. 머리 달린 강 유역에서 우리는 수많은 농목업 이행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달린 강으로부터 농업용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 달린 강은요, 농업용수 공급하기도 하고요. 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양이 목축되고 있는데요. 이 양을 먹이는 음료수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 달린 강 유역은 호주의 대표적인 농목업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아메리카로 가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자, 아메리카, 특히 미국의 정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입니다. 바로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고요. 여기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말로는 긴 강이란 뜻이에요. 자, 미국은요, 왼쪽에는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맥, 오른쪽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다 미시시피 강으로 모여들기 때문에요. 물이 모여드는 범위를 얘기하는 유역 면적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강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공업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지만 농농업도 정말 많이 발달한 나라인데요. 미국의 이 중부 평원에 넓은 농업지대와 목축업지대가 나타납니다. 역시 미시시피 강도 넓은 농목업지대에 다양한 용수를 공급하는 강입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강이죠.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를 흐르는 하천입니다. 이 강의 이름 바로 아마존 강이고요. 아마존강 주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열대 우림이 발달해 있죠. 그리고 세계에서 유역 면적, 물이 모여드는 범위가 가장 넓은 강이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물이 모여드니까 유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아마존강 주변에 있는 이 열대 우림을 우리는 아마존 밀림이라고 부르죠. 세계에서 어떤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밀림입니다. 아마존강 주변에 발달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계의 다양한 하천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떤 하천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각각의 하천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은 산맥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산맥입니다. 자,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유럽의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입니다. 이름이 바로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산맥. 굉장히 고도가 높은 신기조산대에 속하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높다란 알프스 산맥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산맥은요, 요 산맥이고요.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 8,0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우리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르죠. 높은 산맥들이 모여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자,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산맥은 요 산맥이고요. 바로 호주, 오세일리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맥입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호주에는요, 수많은 지형들이 발달하는데요. 호주에 발달하는 지형 중에 그레이트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지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산맥도 그레이트라는 지명이 붙은 산맥이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산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요. 이 호주의 동쪽 지역에는요, 계절풍에 의해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 내린 빗물이 지하수로 아래로 스며들면서 여기 호주의 중앙에 있는 넓은 농목업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으로 오죠. 자, 다음 알아볼 산맥은 요 산맥입니다. 바로 로키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로키 아시나요? 옛날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 빠바밤. 네, 그 바로 로키 산맥입니다. 굉장히 긴 산맥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산맥입니다. 역시 신기조산대에 속해서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산맥입니다. 자, 다음 여기 미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맥입니다.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부르고요. 로키 산맥은 신기조산대에 속하는 굉장히 고도가 높고 험한 산맥이지만 에팔레치아 산맥은 고기조산대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높이가 낮은 산맥입니다. 역시 굉장히 많은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요. 미국 전체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의 90% 가까이가 에팔레치아 산맥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죠. 자, 라틴 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 바로 안데스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안데스 산맥.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고요. 수많은 나라를 지나는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에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산 도시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 도시, 굉장히 해발보다 높은 곳에 수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긴 나라 하나 있죠? 이 나라 이름이 바로 칠레인데요. 이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긴 땅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굉장히 높은 안데스 산맥이 여기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안데스 산맥까지 우리 세계의 주요 산맥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가볼게요. 유럽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나라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은 위치에 따라서 크게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남부유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북유럽, 북부유럽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나라입니다. 유럽 대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섬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얼음으로 이루어진 나라, 얼음으로 이루어진 섬이란 뜻이에요. 바로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아이슬란드는요, 나라 이름은 아이슬란드인데요. 이 나라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하에서 끓는 부글부글 끓는 마그마의 어떤 이 열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을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열 발전. 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의 경계에 위치하는 나라. 자, 그리고 북쪽에 세 개의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세 나라는요, 세계적으로도 복지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좀 불리하거나 화날 일이 있을 때도 쉽게 돌아버리지 않는데요.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노스핀, 돌지 않는 나라. 그래서 노스핀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노르웨이고요.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그래서 노스핀,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복지가 잘 갖춰져 있구나. 노스핀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노르웨이 알아볼게요. 자, 노르웨이는요, EU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EU 미가입국입니다. 자, 노르웨이가 EU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일단 노르웨이는 이쪽 북해에서 생산되는 엄청나게 많은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EU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정말 중요한 수출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바로 연어 생산이 정말 연어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 어획량이 많은 나라이거든요. 이 노르웨이가 EU에 가입하면은 어획량 할당제라고 해서 잡을 수 있는 연어의 양이 제한된대요. 그래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EU에 가입하지 않은 EU 미가입국. 그리고 노르웨이의 서쪽 지역을 보면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대표적인 빙하 지역입니다. 바로 피오르 해안이 노르웨이 서해안에 발달해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스웨덴입니다. 자, 스웨덴은요, 노르웨이와는 다르게 EU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스웨덴이라고 하고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가구 회사가 바로 이 스웨덴입니다. 역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고요. 세 번째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자, 핀란드 지도를 보시면 군데군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구멍들 과연 뭘까요? 바로 호수입니다. 자, 핀란드는요, 과거에 빙하가 굉장히 넓게 덮였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빙하가 파놓은 곳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빙하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수오미라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부릅니다. 수오미는 이 핀란드 말로 호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빙하호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고요. 넓은 냉대림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냉대림을 이용해서 펄프와 재질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핀란드 하면 유명한 거 뭐 있죠? 여러분들 껌 씹을 때 그 충치 예방하는 껌 있죠? 자일리토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욕탕 갔을 때 사우나 중에 핀란드 사우나 있는 거 보셨어요? 예, 바로 핀란드 얘기합니다. 이 핀란드 사람들은요,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막 1인용 사우나가 있을 정도로 사우나를 굉장히 즐기고요. 사우나에 자작나무 들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몸을 때리면서 사우나를 즐긴답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우나에서 오래 버티기 대회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정말 즐기는 나라, 핀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북유럽 살펴봤고요. 아이슬란드, 노스핀, 세 나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죠. 다음은 서유럽입니다. 자, 서유럽의 첫 번째 나라는 바로 요 나라이고요. 요 나라, 영국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영국, 대영제국이라고 부르고요. 4개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 영연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요 섬이 아일랜드 섬인데요. 여기 위쪽에 북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요 지역도 바로 영국 땅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부를 갖춘 나라고요.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세계 도시이기도 합니다. 까나리 워프라는 곳이 있는데요. 세계 금융 중심지입니다. 까나리라고 하면 우리 좀 이상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건설해서 대영제국으로 불렸던 나라고요. 이때 엄청나게 강성했던 이 시절에 바로 본초 자우선이라는 걸 정하게 되는데요. 그 본초 자우선이 바로 영국을 지나게 됩니다. 영국.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섬은 바로 아일랜드라는 나라고요. 아일랜드의 북쪽은 북아일랜드, 요거는 영국 땅입니다. 자, 유럽의 내륙 지역으로 오시죠. 다음 살펴볼 나라는 요 나라인데요. 요 나라는 짱이에요. 짱. 뭐가 짱이냐면 우유가 짱인 나라입니다. 낙농업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보시면 우유 있는데요. 어떤 나라의 이름이 붙어있는 우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나라 우유 굉장히 유명하죠. 바로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우유가 짱이에요. 그래서 엄지척에서 여기 엄지척이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세계적인 낙농업 국가이고요. 이 우유도 유명하고요. 치즈라던가 다양한 요거트 같은 유가공품이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던 블록. 블록의 본사가 바로 여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게요. 자, 유럽 내륙 지역에서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요 나라는 바로 스위스입니다. 여러분들 스위스 정도 잘 알고 계시죠? 알프스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고요. 스위스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구 중립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구 중립국이라는 특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역시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EU에 가입하지 않은 EU 미가입국입니다. 그래서 영구 중립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제기구의 본사가 바로 여기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계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알프스 산맥을 이용한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 왼쪽에 육각형으로 생긴 나라입니다. 바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패션 산업 굉장히 유명하죠. 화장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서 온 화장품 쓰는 학생도 있죠. 패션과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프랑스는요, 유럽에서 굉장히 저평한 땅을 가진 해발고도가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해발고도를 이용해서 넓은 지역의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는데요. 프랑스 하면 유명한 술이 하나 있죠. 바로 포도주, 와인 생산 많이 하고요.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것들, 그리고 올리브 같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다양한 수목 농업을 이용한 다양한 농작물들을 생산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밀 생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자, 여기 스위스와 프랑스까지는 위치를 기억하기가 좀 쉬운데요. 이쪽으로 오면은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라 이름 외우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자, 이 네덜란드에 선생님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도 제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의외로 제 친구들이 유럽에 많이 살고 있는데요. 영국에 살고 있고요. 네덜란드와 독일에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독일에 사는 친구가 굉장히 독일에 대한 자부심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는 친구한테 맨날 전화해서 야, 네덜란드 별로야. 독일로 오라니까? 네덜란드 벨루야. 독일로 오라니까? 네덜란드 벨루야. 독일로 오라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덜란드 벨루야. 바로 벨기에 룩셈부르크고요. 독일로 오라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덜란드 벨루야. 독일로 오라니까.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당연히 네덜란드 완전 짱이에요. 정말 좋은 나라인데 그냥 이렇게 암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쉽게 외우실 것 같아요. 네덜란드 벨루야. 독일로 오라니까. 자, 먼저 네덜란드부터 살펴볼게요. 네덜란드 하면 정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네덜란드 하면 눈앞에 딱 떠오르는 그거 바로 튤립, 바로 화훼농업, 원예농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인강 하구에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항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로포트라고 불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정말 많은 항구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라인강을 타고 유럽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다음 벨기에. 자, 벨기에는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꼭 초콜릿을 선물로 사오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벨기에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EU의 본부가 바로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벨기에 수도예요. 이 벨기에 브뤼셀에는 수많은 국제기구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벨기에 기억하시고요. 그 아래쪽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래로 더 유명한 나라죠. 룩셈부르크.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하나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인데요. 굉장히 작은 국가이지만 국민 총생산, GDP는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생산에서 거의 세계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룩셈부르크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얕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 하면 정말 유명한 게 공업이죠, 공업. 특히 공업하면, 독일의 공업하면 자동차, 그리고 가전제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나 독일의 자동차들은 세계적으로도 프리미엄 위치에 있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왠지 독일제라고 하면 뭔가 믿음이 가는, 약간 작인정신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 어떤 믿음직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집에 다양한 그 주방기구 사용하는데요. 이 주방기구도 독일에서 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튼튼하고요. 지금 5년째 쓰고 있는데 전혀 뭐 쓰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업으로 유명한 나라 바로 독일이고요. 다음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하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슈베르트와 모차르트의 고향,
그래서 음악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수년째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 그래요. 그리고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이용한 축제가 많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유럽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남쪽으로 가보죠. 자, 남쪽에는 4개의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남부 유럽. 자, 일단 남부 유럽에는요, 그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 호날두 있죠? 이 사람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굉장히 포스가 넘치죠. 오, 막 되게 막 잘생기고요. 왠지 무서워요.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죄송합니다. 라틴족들 만나게 되면요, 왠지 좀 이렇게 침체되고 막 위축되고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엄청난 포스에 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막 애교를 떨게 됩니다. 오, 이그 나 좀 챙겨줘. 이렇게 애교를 떨게 되죠. 포스 때문에 애교를 떨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 이그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 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그하고 애교를 떱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이렇게 포스가 있어서 이그하고 애교를 떨게 돼요. 이렇게 4나라고요. 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요,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항해 시대 때 신대륙 찾는데 굉장히 크게 노력을 했던 나라이고요. 이 두 나라가 바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해서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나라들입니다. 자, 그럼 이탈리아는요, 수많은 고대 유적들로 유명하고요. 과거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자, 그리스.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역시 중심지였던 곳이고요. 그리스 신화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신전들이 그리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리스를 비롯한 이 남부 유럽 국가들은요, 여름철에 굉장히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요. 따뜻해요. 그래서 이 북서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관광을 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스 이그. 자, 다음 동유럽으로 가볼게요. 자, 동유럽의 첫 번째 나라는요,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자,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유럽을 콕콕 찌르고 있어요. 코로 콕콕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체코라고 하고요. 체코 옆에 있는 나라, 과거에 체코와 한 나라였던 나라입니다. 체코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수많은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정확한 이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과거에 유고 연방이었던 나라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구유고 연방입니다. 자, 그리고 큰 나라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 동유럽에 위치한 나라들은요, 과거에 이쪽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회주의 체제를 가졌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러시아에 폴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호,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대요.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 러시아에 사는 폴한테 폴 형, 우리 돈 좀 줘. 근데 러시아의 화폐 단위가 루블이거든요. 루블. 폴 형, 우리 루블 좀 줘. 폴 형, 우리 루블 좀 줘. 그래서 폴 형, 루블 줘. 이렇게 됩니다. 폴 형, 루블 줘.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 형, 루블 좀 줘.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과거에 사회주의 체제를 택했던 나라들이다. 자, 그리고요, 이 동유럽 국가들은요, EU에 굉장히 늦게 가입했어요. 그리고 북서유럽의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동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위해서 서유럽 그리고 북유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형, 루블죠. 자, 그럼 전체 한번 나라들 살펴보죠. 하나 빼먹었네요. 우크라이나 하나 빼먹었네요. 자, 하나 마저 살펴보죠. 넘어가라. 자, 우크라이나는요, 루마니아 오른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얘는요, 과거에 러시아였던 나라입니다. 자, 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게요. 아래쪽에 흑해가 있죠. 흑해 위쪽에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비옥한 토양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밀을 생산하는 나라예요. 밀, 우크라이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나라들은요, 과거에 그냥 러시아였던 나라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유럽 전체 나라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에 이러한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유럽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각각의 나라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로 가볼게요. 아프리카. 오,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이라고 하는 사하라 사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위쪽은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래쪽을 중남부 아프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사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는 어떤 생활 양식에서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은요, 이쪽 위쪽에 중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자, 그럼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역시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프리카 여행 간다 그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 이집트 하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들 생각나죠? 건조기후 지역에 건설되었던 이집트 문명의 다양한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관광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쉽게 갈 수 없는 나라죠. 자, 이집트는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에 속하고요. 이러한 건조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 유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대요. 자, 그리고 이집트를 관통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강이었죠? 바로 나일강입니다. 자, 건조기후래요. 그런데 나일강이 하나 흐르고 있네.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살고 있냐면 나일강 주변에 집중해서 살고 있겠죠. 이집트이고요. 다음, 여기 큰 나라가 두 개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권투 선수가 하나 있었죠.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여기가 바로 알리예요. 알리, 알제리와 리비아입니다. 당연히 이슬람 믿고 있겠죠. 알제리와 리비아. 자, 두 나라는요,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의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이 정말 많은 나라고요. 자, 리비아는요, 과거에 얼마 전이었죠. 카다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요. 이 리비아는요, 국기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리비아 국기 아세요? 얘네는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요. 끝이에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어떤 이 녹색을 향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기 그리기 정말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태극기 그리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애를 먹고 있죠. 이 나라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일본만큼이나 쉬운 국기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리비아 국기 자체가 초록색인 나라입니다. 자, 다음에 알아볼 나라는 저쪽 위치하고 있는 나라고요.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위쪽에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유럽과 아프리카의 문화가 공존된 특이한 성질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최대의 도시입니다. 이 카사블랑카를 배경으로 영화도 제작됐었죠. 이 모로코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이 모로코를 차지하고자 수많은 서구의 열강들이 굉장히 큰 다툼을 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카사블랑카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관광 수입이 역시 많은 나라이죠. 자, 중남부 아프리카로 내려올게요. 자, 첫 번째 살펴볼 나라는 요 나라입니다. 바로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단은요, 최근 들어서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됐는데요.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되었어요. 자, 왜냐하면 종교 분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의 어떤 생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죠. 북아프리카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남부 아프리카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물론 토착신앙을 믿는 나라들도 많아요. 자, 수단은요, 그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크리스트교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오랜 기간 분쟁을 하다가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쪼개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분쟁을 겪었다. 이슬람과 크리스트교도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수단 오른쪽에 있는 요 나라 하나 있습니다. 마치 장화처럼 생긴 나라인데요. 요 나라의 이름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고도가 높은 에티오피아 고원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고요. 에티오피아는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출과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 자원이라고 할까요? 물자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물자. 석유도 아니고요. 석탄도 아니고요. 커피입니다. 그리고 커피의 원산지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를 끓여 먹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이러한 막 바켓스 같은 거 갖고 와서요. 거기다 커피를 막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물을 한가득 부어서 그냥 끓여요. 그리고 마십니다. 예. 저 문화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강한 어떤 커피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커피를 끓여서 먹나 봐요. 한 바가지 마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던데. 어쨌든 커피의 원산지만큼 커피도 아주 대범하게 마신 나라입니다. 커피의 원산지. 자,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아래로 내려올게요. 자, 이 나라 보면 약간 생긴 게 동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동물? 귀고요. 이 볼따구. 약간 이 털 같은 거 난 것 같죠. 이 나라는요, 동물로 정말 유명한 나라입니다.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서 초식동물 정말 많고요. 육식동물도 정말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사파리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후후 점프가 다른데네. 마사이족. 점프 계속되는 마사이족이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 바로 케냐라고 하는 나라고요. 아이고, 케냐 아래쪽에 역시 사파리로 유명한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동물을 닮은 케냐. 동물을 닮았으니 동물이 많겠네. 사파리. 그 다음에 케냐 아래쪽에 케냐도 사파리 하고 있으니 탄자니아도 사파리 하겠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보죠. 자, 다음에 살펴볼 나라는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이름 아까 얘기했어요. 뭐였나요? 적도가 지나는 나라.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요렇게 적도가 지나가서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적으로 넓은 열대 우림이 발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연강 수량이 많은 축에 속하는 나라가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적도가 진하고 열대 우림 발달하는 나라. 그래서 세계 3대 우림이 바로 아마존 밀림,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다음 위로 올라가 보죠. 자, 아프리카 보면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마치 사람 머리처럼 생겼죠. 우리 일본에 이렇게 길쭉한 머리 한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리젠트 머리라고 하는데요. 약간 리젠트 머리 한 것처럼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를 기니만이라고 부릅니다. 기니만. 다른 말로는 뭐 노예해안, 후추해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프리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탁상 형태로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프리카 전체 중에서도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유럽의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하고 많은 물자들을 수탈해 가면서 이쪽 기니만을 통해서 다양한 물자들을 갖고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기니만이라고 하고요. 기니만에 위치한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 바로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요. 석유 생산량도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알제리, 리비아와 더불어서 역시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에 가입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나이지리아.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 왼쪽에 조그만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 나라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한 나라는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고요. 특히나 남학생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축구 선수의 고향이 바로 여기죠. 예, 드록바 선수의 고향. 그래서 알고 있는 나라고요. 두 번째는 가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가나. 우리랑 월드컵에서 붙기도 했었는데요. 가나 하면 뭐가 유명한가요? 바로 초콜릿 유명하죠.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랑 가나는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기니만 연안의 가장 큰 나라 나이지리아, 석유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합니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카카오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 수출도 물론 많이 하고요. 두 나라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니만 연안 살펴봤고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에 살펴볼 나라는 요 나라인데요. 요 나라. 요 나라 살펴보면 약간 장갑같이 생기지 않나요? 장갑? 엄지손가락 이렇게 장갑. 이렇게 약간 장갑처럼 생겼는데요. 우리 여자분들 많이 입는 옷 중에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막 털 이렇게 날린 굉장히 귀여운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천 재질이 하나 있습니다. 앙고라라고 혹시 아세요? 앙고라로 만든 장갑 보면은 굉장히 귀여움을 상징하는 이런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여자친구한테 이 앙고라로 만든 장갑을 한번 선물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앙고라는요, 장갑을 딱 끼면 굉장히 귀여운데요. 털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여기 막 털이 막 붙더라고요. 자, 앙고라로 만든 장갑처럼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이름이 앙골라입니다. 앙골라 장갑처럼 생겼어요. 앙골라. 자, 앙골라는요,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리,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더불어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회원국입니다. 앙골라, 오펙 회원국입니다.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앙골라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고요. 나미비아에는요, 넓은 사막이 발달해 있어요. 이 사막의 이름이 바로 나미브 사막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류 연안에 발달해 있는 대표적인 사막인데요. 넓은 사막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 기후인 곳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조금 경제력이 낮은 나라인데요. 그래도 보석 산출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보석을 수출한 나라입니다. 여학생들 정말 좋아하겠죠. 나미비아, 보석. 나미브 사막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미비아. 자, 아래로 내려와 보죠. 자, 나미비아 아래쪽에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풀네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대기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예요. 온대기후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요. 과거에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온대기후에 거주합니다. 여기에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열대기후 나타나고 막 건조기후 나타나요. 사람이 살기 힘듭니다. 예전에 내가 살던 온대기후 같은 곳에 살고 싶어. 그래서 수많은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온대기후가 나타나서 많은 백인들이 거주했던 나라.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아파르헤이트라고 해서 백인과 흑인 간의 어떤 인종차별 정책이 남아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 이 아파르헤이트를 없앴죠. 그래서 현재는 인종차별이 없어졌긴 했는데요. 정말로 제 친구 중에 남아공에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냐면요, 저 정말 처음에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발 공장이 있대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핫한 상품이 가발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흑인 머리 보신 적 있으시죠? 흑인들은요, 머리를 쉽게 기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면 이 머리카락이 두피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막 따끔따끔하고 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잘 못 기릅니다.
흑인들 중에 막 머리 치렁치렁 기르는 사람 많이 못 봤죠. 그리고 기른 사람들은 대부분 레게 파마 같은 거 하거나 앞으로 머리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긴 머리에 대한 어떤 좀 열망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긴 머리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가발로 이걸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가발이 금발이래요, 금발. 그래서 남아공에서 금발을 판매하는 가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백인과 흑인의 어떤 그 예전에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특이하게 수도가 3개예요. 그래서 입법 수도, 행정 수도, 사법 수도가 모두 다른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남아공이고요. 자, 마지막 알아볼 나라는 우리 끌림에서 살펴봤던 요 나라입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애니메이션도 많이 등장했고요. 다큐멘터리나 영화에도 많이 등장했던 나라인데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한 동식물들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75% 가까이가 여기에만 서식하고 있대요. 잘 보면 이렇게 생겼죠. 마다가스카르 섬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아프리카 동쪽 봤더니 이렇게 생겼죠. 과거에 여기 붙어 있었던 섬이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마다가스카르한 애니메이션 보면 펭귄 나오잖아요. 마다가스카르에 펭귄 살까요? 네, 펭귄은 살지 않습니다. 참고로 남아공 아래쪽에 남단에는 여기에 서식하는 펭귄들이 있다 그래요. 하지만 여기에는 펭귄이 서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살펴봤던 방사상 거북이나 여우원숭이 같은 특이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는 사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부와 중남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는요, 이슬람 문화 영향을 받은 지역들이고요, 건조 문화권에 속합니다. 중남부 아프리카는 여전히 좀 경제적으로 좀 뒤떨어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토착 신앙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뒤처진 이유는 사실 서구 열강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수많은 자원들을 이제 탈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성장이 좀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개발이 기대되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전히 토착 신앙을 많이 믿고요. 부족 간의 어떤 그 부족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서 부족 간의 다양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각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지역 구분 첫 번째 시간 살펴봤고요. 주요 하천, 그리고 주요 산맥,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살펴봤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꼭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보다 보면 이 나라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 나라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세계지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인지 오늘의 키워드 알려드려야겠죠? 오키 시간입니다. 오키. 오늘의 오키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동서남북 유럽에 속하는 나라들 한번 3개씩 써보세요. 다들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씩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일단 어떻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 구분할 수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에티오피아는 이 작물의 원산지고요. 다음 세 번째, 케냐와 탄자니아는 넓은 초원을 바탕으로 이걸로 유명하다 그랬죠. 다음 네 번째,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 3대 이게 분포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오키! 오늘의 키워드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복습 꼭 하시고 오늘의 키워드 빈칸 채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세계의 지역 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았던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